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자녀의 전공 선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은 끝나고 받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모든 분야의 무슨 전문가로서 한다기보다 저도 아이가 2명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같이 좀 나눌까 그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4주 개근 마찬가지로 학생이나 이해를 위해서 영어를 좀 해놓고 제가 이분한테 한국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다뤄보고 싶었던 게 이런 정도의 순서로 진행이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하는 것이 대학교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전공은 도대체 어떻게 언제 선택해야 되며 전공 선택을 하기 위한 제약 혹은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전공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전공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잡은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될까 하는 거죠. 그런 걸 좀 다뤄보고 과연 인기 있는 전공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전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3가지 골라봤어요. 하나 더 추가하긴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캠프를 했었어요. SAT 캠프 같은 거였는데 설문을 나눠줬어요. 한 30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니? 했을 때 95%의 학생이 선택한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들한테 세뇌를 당했는지 95% 이상이 다 닥터가 됐어요. 변호사도 거의 없었어요. 변호사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왜 닥터가 되고 싶니?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니까 5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 어린 학생은 그 아까 30여 명의 고등학생하고 별도로 왜 닥터가 되고 싶니? 하니까 엄마가 원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를 골라봤어요. 의대, 약대,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하나 골라보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또 설명드리고 아이들에게 직업 선택을 얘기할 때 있어서 요즘 아이들의 첫 번째 질문이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네,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간단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갔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 다 대부분이신가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과선택이 있었고 학부제를 하더라도 학부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전공 체크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옆에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원서를 이제 쓴다고 해보세요. 어느 전공에 체크하게 하시겠어요? 전공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쪽이 있어요. 그 책을 구체적으로 무슨 전공을 선택할지 모르면 undecided가 있어요. 전공 결정 못한.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온라인으로 찾아보셔도 헷갈릴 텐데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전공 선택하면 그 전공 때문에 입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즉 인기 있는 전공을 하면 내 실력이 좀 딸려 있는데 그 학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좀 인기 없는 전공 그런 거 없나? 글로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고 나중에 전공을 좀 바꾸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일단 들어만 가라. 하버드에 들어만 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전공 네가 바꿀 수 있지 않니?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뭐 의견은 분분한데 그 대답이 이런 것들이에요. 학생들 의견 몇 개를 제가 모아봤어요. 이거 다 학생들 의견이에요. 익명의 정보 제공자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첫 번째. 학교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전공 선택은 나중에 뭘 하더라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것은 전공 선택을 보는 게 아니다. 그냥 네가 아무거나 선택하고 나중에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자, undecided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가 그 원서 쓸 때 전공 선택에 undecided라고 해가지고 감점 받고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줄에 제가 썼죠. It depends on the college you're applying to. 그 지원하는 학교마다 다르다가 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교는 어떻고 이게 관심사잖아요. 그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뽑아봤어요. 전공 선택을 굳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는 보세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이 원서에 쓰게 되는 자기에 대한 소개, 에세이라든가 자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줄 한 줄 한 단어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입학사정관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공 선택은 안 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공은 정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분야로 잘할 사람 같아 라고 자기의 꿈을 막 펼치는 에세이를 쓰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내가 봤을 때 나의 특징은, 나의 특기나 기술이나 재능은 이런 데 있는데 나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될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여기껏 이런 준비를 해왔다. 대충 이렇게 쓰는 게 보기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전공이. 하고 싶은 공부를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입학사정관이 보기 어떨까요? 감점은 안 주더라도 명확한 아이가 자기 전공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감점 받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이 아이가 지금 말하는 전공으로 4년 계속 가지 않을 거를 알아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진지하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자기가 준비해온 과정을 얘기하고 이런 에세이에서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잘 풀어갈 때 좋은 인상을 받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지 않고서 글을 쓴다면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좀 더 자신의 인간적인 면이나 그럼 좀 더 모호해지지만 그런 걸 더 잘 써야 되겠죠. 생활에 대한 것이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남과 다르게 어떤 포커스를 줘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와닿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공은 입학할 때 들어갈 때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네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너에게 흥미 있는 것을 하라 이런 얘기는 하죠. 네, 그 다음 봅시다. 구체적으로 학교들은 그럼 어떤지 살펴봅시다. 정말 그런 학교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학교마다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버드를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입학하는 80~90%의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고 뭐 GPA도 좋고 SAT도 좋고 그렇다고 치자. 이 사람의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비슷한데 다 훌륭한 학생인데 도대체 뭘 보고 뽑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 보세요. The requirements internally about the number of students you admit who want to major in a given subject area. 어떤 특정 전공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어떤 수를 정해놓고 그렇게 뽑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좀 무례한 질문이 있는데 이분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누가 하냐면 하버드 입학사정관 학장이에요. 이 긴 답을 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거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돼요. 이만큼 길게 했어요. 요약하면
우리의 목표는 하버드 입학사정관으로서 학생이 한 20여 년 이상 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버드에서 학생을 뽑는 가장 기준은 어떤 점수라든가 하나의 면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학생의 지적인 수준과 그 학생이 무엇을 할 것이며 관심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학생의 인품을 본다 그랬어요. 그죠? 심지어는 유머 감각이 있는가,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가. 그 하버드 입학사정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면 그 학생의 인간됨을 다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긴 얘기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는데, 그리고 여기서 입학사정관들의 그 구성도 얘기를 해요.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 밑에 주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이 교수진들로 구성된 입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35명의 스텝 멤버들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그 입학사정관회는 다시 20개의 그 하위 입학사정관 또 모임으로 나눠줘요. 20개로 나눠줘요. 그럼 거기서 지역별이라든가 그 학생들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분담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한 학생의 애플리케이션이 2명 내지 3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보는 거예요. 그 입학사정관 그룹에는 4학년, 하버드 대학교 4학년에 선발된 학생들도 있고요. 동문회도 될 수 있고 교수들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라든가 이 학생들이 기록한 모든 정보를 다 살펴본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이 같이 본다, 여러 개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특정 전공을 이렇게 체크한 거에 따라서 뭐 여기는 30명 뽑고 이게 없냐? 있냐?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입학사정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버드는 그게 아니다. 명확하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 점수 우수하죠? 그럼 하버드 입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 4.0 가까워요. 다 전교 1등이에요. 2,400 가까운 점수예요. 이제 나머지는 뭐겠어요? 나머지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얘가 어떤 글을 쓰고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거죠. 자기 에세이에 자기를 어떻게 잘 설명하고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어떤 것을 했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전공 선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러면 프린스턴 경우에요. 프린스턴 대학은 도대체 어떤 팔러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프린스턴 입학사정관 학장이에요. Dean of Admissions Office에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다른 학교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녹색을 보시면 적어도 우리 프린스턴에서는 네가 전공을 선택한 것이 입학사정에 입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럼 원서에는 왜 쓰냐? during 보시면 입학 그 원서에 쓰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possible major로 본다.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major라는 표현도 안 쓰고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프린스턴도 마찬가지고 표현을 그럼 major로 하지 말고 concentration 좀 더 집중하는 분야다.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concentration이 뭐냐? 이렇게 쓰게 한다는 거죠. 자, 프린스턴은 안 본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죠. Not the case at all schools.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살펴봐야 된다. 이거 부모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학교 나는 이 전공 어떻게 해야 되지?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사실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려면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하면 돼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모이건 간에 우리 학생이 그 학교에 가장 어울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USC를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그랬는데 그럼 다른 학교 중에 보는 학교는 없을까? 찾아봤어요.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USC도 캘리포니아의 에모리 수준의 대학교로 인식들을 해요. 사립이고 비싸고 명문이에요. UCLA하고 라이벌 관계고
좋은 학교인데 보세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픈 메이저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아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면 시기가 되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학사 경고만 안 먹으면 이런 academic probation 학점이 뭐 2.0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고 날라와요. 조지아 텍에서도 학점이 1.9 얼마인가 2.0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academic probation이 자꾸 되면 학교에서 정학되는 거예요. 퇴학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누구나 전공을 정할 수 있도록 declare 한다면 나 이거 전공할 거야 나중에 선택하는데 보통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3학년경에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이따 MIT도 살펴보고 여러 학교를 살펴볼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걸 전공해서 공부할 거다라고 하는 시기가 다르지만 입학 당시는 아닌 경우가 첫 번째 부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녹색으로 되어 있죠. 어떤 인기 있는 전공들은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의 학과가 있는데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limited number of places available. 제한 거기에 입학, 거기에 정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자의 수와 얼마나 그 인기 있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저기 뽑을 수 있는 학생이 제한적이 된다는 두 번째 부류도 있다라고 USC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들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 학교만 봐서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전공을 보고 그 academics 가셔서 majors 보고 그 majors에서 어떤 요청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봅시다.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우에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신입생으로서 들어갈 때 당시에 선택한 전공에 따라서 내 입학이 영향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no라고 했는데 제가 이 경우를 뽑은 이유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전공 선택을 언제 하냐 이렇게 보세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until the junior year니까 3학년 때까지는 그냥 꼭 선택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니어 말에 보통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비즈니스하고 엔지니어링 메이저 보니까 좀 다르던데 입학하고 나서 입학 허가서 오는 게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freshman direct라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비즈니스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 중에 일부는 첫째 그 학생들을 신입생을 전체를 일단 뽑아요. 일단 다 뽑고 나서 그 학생들 중에 요 지금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그 전공을 하겠다라고 체크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 가운데 네가 이 전공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a small number of students 만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as freshman이잖아요. 그러니까 freshman으로 받아주는 거는 적은 수예요. 그러면 아니 합격은 했는데 신입생으로 안 뽑아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freshman은 그런데 second chance 그 다음 주이죠. 기회가 또 있다. 2학년이라든가 3학년이라든가 보세요. 때가 돼서 자기가 다시 그 학과를 내가 정말 전공하고 싶다. 2학년 말이죠. At the end of the sophomore year니까 2학년 말에 다시 한번 지원을 했을 때 성적도 좋고 자격이 되면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당락이 결정되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고 그 풀 중에서도 정말 잘하는 애들이 이걸 지원하면 걔들 먼저 뽑고 2학년 말에 가서 다시 나는 그 전공을 하겠습니다. 1학년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또 받아주고 그런 거죠.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런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University of Notre Dame 좋아지는 학교고 좋은 학교입니다. 사립 명문이고요. 보시면 전공 선택 언제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학교에 가장 적합한지 그래서 베스트 핏 찾는다 그랬죠.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학교마다 왜 우리는 이런 교육을 이 전공을 이때 선택하게 하는가가 달라요. 그런데 노트르데임 같은 학교는 첫 번째 보세요. 모든 신입생들은 The First Year of Studies라는 이름하에 무슨 교육을 시키나 보세요. Intended Major는 써요. 그 입학원서에 쓰는 거는 하고 싶은 전공일 뿐이에요. Intended Majors인데 이 학교의 철학은 이거예요. 어린애들이 뭐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방침은 뭐냐면 우리는 1학년 때 애들 보고 다양한 거를 다 공부시킨다라는 게 방침인 거예요. 이 학교는. 그럼 First Year에는 뭘 해야 되냐면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2 semesters of mathematics 수학에 대해서 2학기 모두 다예요. 이거는 뭐 humanities, 뭐 문과, 이과 필요 구분이 없어요. 모든 1학년 학생은 2학기에 수학을 공부해야 되고 2학기에 사이언스를 공부해야 되고 composition 코र्스 들어야 되고 세미나, university 세미나 들어야 되고 physical education 체육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칼리지가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되고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아, 난 수학 대학교는 선택이잖아. 근데 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방침 그렇게 정해. 1학년 때는 일단 다 해. 라고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학생들이 자기가 찾으라는 그런 거예요. 철학이, 교육철학이. 그래서 이런 학교도 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에 우리 애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이런 학교 가가지고 좀 1학년 때 한번 힘들게 한번 불러보고 정하면 좋겠다. 라든가 학교의 특성을 보셔야 돼요. MIT는 어떤가요? MIT는 언제 정하게 하냐? MIT는 freshman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freshman의 첫 학기만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1학기 동안 니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가 스프링이죠. 스프링 때 보세요. must declare니까 전공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학기만 했는데 특성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MIT는 공대 중심이잖아요. 공대는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미리 좀 정해가지고 연구를 좀 깊이 해야 돼요. 한 학기를 통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봄 4월 26일까지 선택을 해라 라고 정해놓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럼 또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undesignated 라고 다시 좀 기회는 줘요. 그러니까 빨리 정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MIT는. 자, 그럼 하버드는 언제 정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통계가 약 적어도 반 이상이 50에서 60% 이상은 전공을 바꾼대요. 들어가서. 그래서 아예 신입생들이 처음에 전공 정하는 거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 통계 바탕으로 전공 선택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언제 바꿉니까? 이랬을 때 보통 이제 3학년께 다대 갔을 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전공을 내가 또 정해놓고도 나중에 또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자체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런 가능성은 좀 더 없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야, 그럼 난 전공 하나 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애 들어가면은 유망한 전공 한 5개 다 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how many majors? 전공 몇 개나 하면 되지? 제한은 없는가? 이론적으로 전공 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능력만 되면 뭐 5개를 전공하든 7개를 전공하든 그러나 문제가 학점이죠. 졸업 학점. 여러분 아시죠?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학점수. 그런데 보통은 각 전공을 위해 가지고 졸업이 한 120에서 150 사이 어딘가에 결정될 텐데 복수 전공 있잖아요. 더블 메이저스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학점이 첫째 전공 말고 30학점 정도를 요청을 해요. 부가적으로. 그러면 한 학기에 보통 학생들이 3학점짜리를 6개 정도 들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명문대에서.
그럼 한 20학점 정도 되나요? 그게 모두 다 전공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교양学部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몇 년 만에 졸업해야 되나요? 뭐 학교를 7년, 8년 다닐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보통 4, 5년 만에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전공수는 사실 현실적인 시간이나 아니면 학점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다 했는데 CCC만 받고 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개 내지 3개까지 보통 학생들이 2개 정도를 하게 되죠. 마이너는 달라요. 마이너는 보통 대학에서 15에서 18학점 정도에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학점 정도라든가 10학점 정도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반이 1000 레벨이거나 2000 하기도 하고 학교에 따라서 100 레벨, 200 레벨이거든요. 근데 보통 300 레벨, 3000 레벨 이상을 뭐 10학점 이상을 요청한다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는. 그래서 메이저하고 마이너는 달라요. 그래서 학업의 부담이라든가 시간의 문제 때문에 메이저하고 마이너하고 보통 이렇게 하죠. 자, 그렇다면 전공은 그렇다면은 주로 말 그대로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할 분야니까 그렇다면 하나 정도를 정하거나 둘 정도를 정하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떻게? 전공을 정하기 전에 고려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내가 왜 이 전공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이들 지금 우리는 이제 학부모 세미나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학할 때 당장 전공에 목매달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커가면서 생각해보게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너 정말 이걸 왜 원하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하버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전공들이 주로 인문학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깊이 파고 그리고 고전 문학 같은 거 이런 거 막 연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버드 통계에 의하면 졸업생의 50% 이상이 전공하고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문학 쪽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럼 MIT 쪽은 어떨까요? 공대 쪽은 어떨까요? 전공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을 할까요? 그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화 시키시면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명문대 학교 학장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로 가봅시다. 회사에 있는 그 HR 디파트먼의 부장님이 인사부 부장님이 직원을 뽑는 광고를 낼 때 전공에 상관없이 우리는 인재를 뽑겠습니다 하는 광고를 내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특히 공대 같은 경우에는 세부 분야 전공을 정하고 여기에 맞는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거 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럼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마케팅이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버드가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런 식으로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야를 하든지 간에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분석적인 능력을 기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하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러면 어디 가서나 그 위치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질문은 다시 그럴 수도 있지만 네가 앞으로 핵심적인 기술이나 이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모님의 조언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 이거 좀 알고 정했니?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가 전공 정하는데 내 친구가 좋대 라든가 이거 들어봤어 이런 막연한 정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타임지 기사에 일면에 이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립 명문 대학교들 중에 상당수가 졸업생들을 수한다 라고 났어요. 왜 수를 할까요? 자기 학교 졸업생인데. 수하는 이유가 졸업생들이 학비를 안 갚는 거예요. 학비를 안 갚는 거에 논해가지고 하는데 안 갚는 게 아니라 불경기 때문에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교는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를 하는 참 우스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다시 들어오면 아무 전공이나 해가지고 비싼 4, 5만 불 1년에 하는 사립대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의 고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부모님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전공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정확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전공을 하는데 매스 해야 되는데 나는 매스가 싫어요 라든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 전공에 이걸 요청할 때 나는 케미스트리 하면 절대 막 모든 게 마비가 되는데 이 전공을 하면 꼭 케미스트리 해야 된다. 뭐 올게닉 케미스트리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케미스트리가 싫어요. 못 하잖아요. 그 다음 그리고 네 번째 중에요. 사실 학부는 그 학교가 무엇을 잘한다 이런 거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회에 진출해 있는 분야의 수장이나 좀 리더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학교에 잘하는 분야에 그분들이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저 학교는 이걸 잘해 하면 그 분야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통 이거는 대학원 얘기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몇 개 학교가 있고 저널리즘 하면 시러큐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부모님의 가장 관심사일 거예요. 그 전공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냐 라든가 이게 아이들이 잘 몰라요. 어떤 학생 하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스쿨이 많거든요. 학비가 4, 5만 불이에요.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쫙 찾기가 쉽진 않아요. 찾더라도 보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보세요. 그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게 왜 안 되는지라든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렇지 뭐 등등등. 그래서 커리어 오퍼튜니티 상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면서 아이와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따가 할 거예요. MIT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봐라 이러면서 첫 번째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봐라. 너 혼자 그냥 생각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봐라. 특히 가장 좋은 거는 누구겠어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봐라 라는 얘기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연구 좀 해봐라. 온라인에도 많은 소스가 있다. 첫 번째 나온 이거 있죠? BLS는 Bureau of Labor Statistics예요. 미국의 노동통계청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MyPlan, 이거는 mit.myplan.com 이건 좀 적어두셔도 돼요. 여기 가시면은 좀 MIT 버전의 전공 정하고 하나 해볼까요? 클릭해서 온라인 리서치를 하는데 가서 커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커리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MIT에서 보면 여기다가 너 뭐가 되고 싶을 건데 아무거나 한번 쳐봐라. 닥터 이렇게 치고 뭐 엔지니어 쳐볼까요? 엔지니어 이렇게 치면 엔지니어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커리어 타이틀이 뭐지? 해서 너 무슨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electrical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고 job description이 나고 requirement는 이게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안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myplan.com 다시 볼게요. 닫고 웹사이트가 www.mit.myplan.com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거는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활용해보고 그리고 직업 박람회 같은 데 가봐라. 이것도 좋고요. 저는 여기 하나 더 넣겠어요. 부모님들이나 아이 이름으로 job
스피커들, 그러니까 구직 광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한번 해놔 보세요. 우리의 가상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세요. 많이 와요. 저도 학교 졸업한 학교가 카네기 멜론이다 보니까 심심찮게 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잡이 비었는데 안 할래? 이런 거 많이 와요. 그러면 리퀘어먼트가 쫙 떠요. 엄청난 리퀘어먼트들이 와요. 이걸 다 누가 해? 근데 그걸 여러분 아이들이 미리 본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전공 선택은 안 하더라도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intended major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대학 가서 방황을 적게 해요. 방황을 적게 합니다. 목표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학점도 잘 관리하고요. 자기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명확한 추진력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 뭐 한번 해보지 하면 애들 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단기 목표를 세우는 데는 전공 선택이 좀 빨라도 좋다. 나중에 바꿀지언가. 근데 그 전공 선택이 잘못됐으면 해봤으니까 아닌 걸 알았잖아요. 왜 아닌지도 알잖아요. 빠르게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experience는 일을 시켜보라 그랬죠.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일 시키는 게 늦어요.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일찍 시키세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뭐 피자 가게에서라도 맥도날드에서라도 좀 시켜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전공 닥터가 되고 싶다, 무슨 클리니컬 인턴십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힘들 것 같아. 보잖아요, 눈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프로그래머 조수로 옆에서 앉아가지고 밤새서 버그 잡는 걸 봤어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가능한 한 찾으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한국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최대한 찾아주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009년자 US 뉴스 자료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 뭐 한 몇십 개를 골랐대요. 2009년인데 그 선별 기준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4가지 선별 기준이에요. 첫 번째, 직업 만족도를 사람들에게 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두 번째가 트레이닝이 그렇게 뭐 별로 안 어렵더라. 근데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트레이닝이 별로 안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경쟁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보수 괜찮고 자기는 만족하고 별로 힘들이지 않았고 세 번째 그런데도 뭐 괜찮은 명성도 있고 지위도 괜찮고 보수가 좋아요. 이 4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봅시다. Audiologist, Biomedical Equipment 이거 equipment 한 거는 저기 의료기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clergy, 목사님 힘드신데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Curriculum Specialist, Engineer, 막연하죠. Firefighter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다. Fundraiser, 부모님,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이게 잡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Genetic Counselor, 독특하죠. Ghostwriter, Government Manager, Hairstylist, 한국 분들은 엄청 하는데 Health Policy Specialist, Higher Education은 보통 대학교 레벨을 말해요. Administrator, Landscape Architect. 어떤 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이 있었어요. 어느 아버지신데 우리 아들을 골프장 설계 전문가로 만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골프를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게 굉장한 과학이 들어가요. 그 밑에 수분이 잘 빠져야 되고 내려앉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기술이 요청이 된대요. Librarian, Locksmith, 열쇠. 그런데 이게 좀 발전하겠죠. Security System 이렇게 되죠. Technician, Management Consultant, Mediator. 여러분, Registered Nurse는 한국 분들은 별로인 것 같지만 미국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고 직업 만족도가 많아요. 힘든데 이해가 안 가죠? 보수도 세요. 경력에 따라서.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Optometrist, 안경 맞추는 사람, Pharmacist, 약사, Physical Therapist, Physician, Assistant, Physician이 아니고 Assistant 잡도 많아요. 그죠? 치과 의사만이 아니라 구강 청결사랑 칙칙 뿌리고 다니는 분들도
덴티스트보다 많이 벌시기도 하고 그래요. politician, 그 다음 도시계획가 등등, surgical technologist에서 요즘 surgery를 기계로 하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system analyst, 컴퓨터 시스템 등등. 그리고 veterinarian은 동물 수의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이 좀 관심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런 직업들을 쫙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일단 아이들이 전공을 뭔가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뭘 시키실래요? 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프리메디컬, 두 번째가 요즘 파머시 시키시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현직 약사분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거 조심하셔야 된대요. 요즘은 예전엔 약사 한 번 하면 잘리지도 않았대요. 요즘은 아주 경쟁이 심해져서 잘못하면 잘린대요. 그리고 경쟁도 심하대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측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지. 메디컬 스쿨 requirement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나오는데 메디컬 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스워크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한국 부모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애는 의대를 가야 되니까 얘는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전공 시켜야 돼요. 이래요. 어떨 것 같아요? 전공 꼭 그렇지 않아요. English major가 닥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걸 강조해서 우리 메디컬 프로그램에는 휴머니티 메이저를 많이 뽑겠다는 학교도 있어요. 나중에 리서치해 보시면. 그런데 그 학생들이 무슨 전공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 과목들은 꼭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으로 들어야 된다. calculus 들어야 돼요. sociology, psychology.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좀 명문 사립 학교 중에서는 그 고등학생 때 AP로 calculus 들었는데요, AP로 biology 들었는데요 하는데 그거 인정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아요. 내가 5점 만점 AP 테스트 4점 이상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 걸 들어라 이런 식으로 수준이 높다는 거죠. 이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거 미리 공부 준비를 좀 시키는 게 좋아요. AP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메디컬 스쿨 리ኳ어먼트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3.5 이상이거든요. 이건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래서 의대 가려면 학점 하나 망가지면 힘들어요. 경쟁이 터프하고 중요한 거는 의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인터뷰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인도 애들이 많이 되는 거는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인도 의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국 의사분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3.8 이상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명문대 갔죠? 숙제 많죠? 다들 공부 잘해요? 3.8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공부하는 인생으로만 계속 가야 돼요. MCAT이라는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리서치 경험은 옵셔널이라고 하는데 소중해요. 옵셔널이지만 소중합니다. 학부생 때 무슨 리서치를 합니까? 그런데 이걸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학교를 찾아야 될까요? 자, MCAT은 간단히 제가 적어봤어요. MCAT은 보통 3개 섹션에다가 하나가 라이딩이 옵셔널인데 이제 바뀌었대요. 트라이얼 섹션에서 이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3개의 점수가 1점에서 15점. 최고점은 라이딩은 J에서 T 스코어, T가 제일 좋은 점수예요. 그래서 45에 T 맞으면 좋은 퍼펙트 스코어인데 평균 점수가 입학된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30.9 P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verbal reasoning. 그래서 잘 읽고 영어 잘해야 돼요. 의대 가래가 나는 영어 못해서 그러면 안 돼요. 라이딩도 있었고. 자, 이제 학교별로 살펴봅시다. UC 버클리의 프리메드 과정이 거의 모든 학교에 의예과와 비슷한 프리메드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놓고요. 과목들 비슷하죠. 여기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죠. 이 과정별로 있어요. 각 학교별로 있는데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메드 과정하고 바이오 엔지니어링 과정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도 있다.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USC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의대를 들어갔는데 자기의 프리메드 인생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향후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프리메드 학생들에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내용인즉 여기서 보세요. 메디컬 스쿨이 아주 좋은 분야이긴 한데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dmission statistics 아까 말씀드린 뭐 MCAT은 몇 점에 학점은 뭐 이런 거 꼭 들어야 될 것들 이런 거 다 생각해 봤냐 이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글 쓰듯이 쓴 거예요. 그러면 꼭 사이언스 메이저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여기 가서 하는데 포인트는 이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프리메드 인생에서 쫓기면서 점수 관리하려고 살면 인생이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전공은 꼭 사이언스 메이저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어차피 학점 관리 잘해야 되고 하니까 기왕이면 네가 즐길 수 있는 메이저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잘 따고 기본적으로 돼야 될 필수 과목들 이수 잘하고 그리고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사이언스 메이저를 하면서 의사 돼야 되니까 모든 과목을 그걸 들어보세요. 그 베이직 말고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싫은데도 3.8 관리하면 저도 잘해야 돼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얘기고요. 자, 그러면 미국 대학 중에서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학교들을 뽑았어요. collegeexpress.com이라는 곳에서 선별했어요. 이거 말고도 좋은 memorable mentions 이런 건 뒤에 나오는데 가장 좋은 학교들을 이렇게 쭉 뽑았는데 A부터 W까지 뽑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학교도 있지만 잘 모르는 학교도 있죠. 에모리 들어가네요, 그죠? 그 존스 홉킨스 들어가네요, 그죠? 노스웨스턴 들어가고요. 여러분 보세요,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 명문인데요. 한국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마지막 학교는 왜 명문일까요? 세인트 루이스 가보셨나요? 저기 시골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굉장한 명문이에요. 유펜 들어가고 밴더빌트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콜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거 브라운도 있지만 여기서도 프리메드 프로그램은 좋다. 그럼 좋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를 보겠어요. 거기 프리메드가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길래 그렇게 좋을까? 자, 이거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홈페이지에서 자기들 광고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프리메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랑 다른 것은 여기 보세요. 90% of graduating pre-med students가 들어간다. 보통 프리메드 해봤자 어떨 것 같아요? 에모리 프리메드 하면 에모리 의대에 다 들어가나요? 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모리 프리메드 한다고 이거 보세요. 90%면 엄청난 숫자예요. 이 차별화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수합니까? 워싱턴 대학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가서 어떤 것들을 시키냐면 왜 그러면 프레퍼런스를 줍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코스에 연구 과정에 달라붙는 있는 그 의대 교수진들이 달라붙어서 학생들에게 연구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들어야 될 과목들 당연히 이수 잘 시켜주고 학생들에 대해서 가이던스 역할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정을 통해서 겪으면 어느 대학을 어느 의대를 지원하더라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애일 거다.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 뽑은 데다가 그 중에서 또 교육도 잘 받은 애면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는 명문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럼 리서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느냐? 3분의 2 정도의 그 학부생들이 리서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까지 목표로 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그 학교마다 그러니까 학부생이 대학원 수준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 학생이 대학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교수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학생이 좀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런 학교 중에
뭐 공대 쪽으로 유명한 몇 개 학교들도 있고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회 많이 주고요. 카네기 멜론도 많이 줘요. 제가 직접 봤고, 그리고 여기 나온 워싱턴 대학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흐름이 모든 명문 사립대에게 번지고 있어요. 학부생들을 좀 더 챌린지하게 대학원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그런 기회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대학원까지 진학할 학생이면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을, 학부 자체의 명문대 숙제가 어려운데 밖에 나가서 병원 돌아다니면서 연구 경험 쌓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학부 안에서 성적 따면서 연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나중에 이 워싱턴 대학교 마치고 나서 다른 데 의대로 가면 안 되냐? 된다는 얘기예요. 넌 잘 준비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뭐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세한 거는 이 사이트를 봐라. GPA 보세요. 우리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피더라 그러는데 우리 여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은 90%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뭐 놀고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을 보세요. 3.5라 그랬죠. 여기 공표하는 거, 웹사이트에 공표해 놓은 거에 3.8이 돼야 된다. 여기 보세요. 개런티 받으려면. 의대에 들어간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면 명문대에서 3.8 받으려면 계속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MCAT도 보세요. 점수까지 기록해서 너 최소한 36점 맞아야 된다. 아까 의대 입학 평균이 몇 점이라 했어요? 30점 T인가 그랬어요. 근데 30점 T인가 그랬죠. 여기서는 36점이 최소예요. 그러니까 90%만 믿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 안 되면 잘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대입니다. 프리파머시도 요 사이트를 보시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약대 정보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고른 거는 이 근처에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만 이렇게 수록했어요. 알라바마에 5번 있고요. 플로리다 A&M 있고, 노바 있고, 유플 있어요. 조지아에 멀서 있고, UJ 있습니다. 이거 좀 볼까요? 이거 그러면 다른 타주에는 뭐가 있는지.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Pharmacy, AACP예요. 여기 보시면 각 주별로 약대들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애리조나부터 시작해서 와이오밍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AACP를 구글 검색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근처에 있는 멀서 쪽을 봅시다. 몇 년 전인가 줄저택으로 통해진 정보가 멀서에 입학하는 한국계 약대 과정 학생들 풀장학금 준다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프리파머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프리파머시가 학부생 과정 있잖아요. 근데 약대는 대학원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관심사는 마찬가지예요. 프리파머시 마치면은 파머시로 바로 가나? 이렇게 바로 무슨 시험도 안 보고 바로 갈 수 있냐 없냐가 관심사잖아요. 그거를 이제 멀서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이렇게 해서 The Guaranteed Admission Plus Degree Program, GAPDP, Guaranteed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리파머시 중에서 이게 한 6년 과정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완수하면은, 그리고 자격이 어느 정도 되면, 아까 말했죠. 그냥 놀고 있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격이 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약대로.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약대 입학을 위해서 다시 많은 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자격은 일단 멀서에서 이 과정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충족시켜야 된다 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미니멈 과정들이 나오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니멈 과정에서는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고요. 학점이 있고, 그 다음에 PCAT 같은 약대 시험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점수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네.
그리고 다른 주 중에서 뉴저지에 있는 주립대학이죠. 러커스 유니버시티 중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마치 guaranteed라는 말 자체를 바꿔가지고 어떤 학교는 BS PharmD 이거는 Doctor of Pharmacy, PharmD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이게 학부 따로 하고 대학원 입학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묶어서 6년 과정 이런 식으로 묶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건 입학할 때 이 학생들 a 6-year academic program이잖아요. 누가 지원하나요? For students applying directly from high school이에요. 고등학생들이 6년 과정으로 이렇게 대학원까지 묶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진학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더 어렵죠. 평균 점수 같은 거 좀 살펴볼까요? 미니멈 리퀘어먼트에서 보니까 이거 고등학생 때 이건 들어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영어 랭귀지를 타잖아요. 그리고 foreign language 하나를 한 2년 정도 하잖아요. 애들 대부분 하고요. 수학도 3년 해요. 대부분. Algebra 1, 2에 Geometry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Biology 해요. 애들. Chemistry 해요. 그리고 Physics라든가 기타 등등 5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베이직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Advanced Expectations로 한 5개 정도 꼽고 있어요. 첫 번째 AP 과목 같은 거 좀 어려운 거 듣는 학생은 우리가 선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노력하는 학생, 도전하는 학생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클래스 랭크가 좀 탑인 애들, 공부 잘. 그 중에서도 학교 중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나는 아이들 뽑겠다는 거고 보세요. 약대인데도 extracurricular activities를 보겠다라는 얘기가 세 번째예요. 공부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 경험을 좀 쌓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자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은 학업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취적으로 좀 노력하고 어려운 거 시도해보고 하는 학생들을 뽑겠다. SAT에 대한 미니멈 스코어는 없다 그랬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인터쿼타일 레인지가 밑에서부터 못하는 애부터 잘하는 애 순서로 쭉 정렬시키고 25번째 학생의 점수가 2081점 75번째 잘하는 애 밑에서부터 못하는 그 학생의 점수가 2291점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다른 팩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면 뭐 학점, SAT 점수, 아까 extracurricular 그리고 essay 잘 쓰고 비슷해가죠? 비슷해져. 명문대하고 사립 명문대하고 비슷해져. 자, 약대 끝냈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이건 US 뉴스 리포트의 랭킹인데요. 엔지니어링. 제가 이걸 실은 이유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사에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 분들 보셨나요? 인도 분들의 생활 수준이 저희 한국 분들보다 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평균 연봉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일반 다른 직종의 연봉보다 10,000불에서 20,000불이 높아요.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그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요. GM에서 지금 IT 디비전을 이 조지아 아틀랜타로 옮겼고요. 인도에서 바로 인포시스라는 회사가 조지아로 옮겼어요. 인도 사람들이 이제 막 IT 쪽으로 미국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야들이 있나요? 프로그래머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고등 차원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시스템 아키텍트라든가 완전 시스템 설계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만큼 인도 사람들이 거의 데이터베이스 쪽은 꽉 잡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IT 중에서도 10,000불, 20,000불 정도가 더 높다고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풍족하겠죠. 시큐리티는 요즘 와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이따가 컴퓨터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직종도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델타 에어크래프트 테크니션이세요. 그 기술 비행기에 한번 뜨기 전에 그리고 도착하면 다 손봐야 돼요. 그걸 다 시켜주는데 비행기 부품이 몇 개일까요? 그 분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분량이고 거기에 대해서 테크니션으로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한국 분들은 거의 없대요. 거의 100인분이고 그 기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자로서 일할 수도 있는데 그 기술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스트럭터 포지션도 있는데 그건 거의 100인분들만 한대요. 보수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잘 몰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MIT 쪽인 이거는 그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제가 파일럿 쳐봤어요. 파일럿 치고 서머리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010년 미디엄 페이가 92,000불 이렇게 나오죠. Entry Level Education 등등 나오고 Number of Jobs에서 2010년 직업 수가 이 정도 있어요. 10만 3,500개. 그리고 예상을 보니까 2020년까지 보니까 11% 정도 평균 직업 성장률하고 비슷하게 커간다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군 사관학교를 나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미국에서 사관학교는 백그라운드를 많이 봐요. 그럼 그게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이트에는 이런 등등의 학교에서 비행 훈련을 배우면서 비행 기술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일정 시간의 학점과 일정 시간의 연수 시간을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그리고 델타 같은 데 면접 봐서 취직하면 되는 거예요. 디그리와 프랙티스 과정이 있는 곳이 있다. 플로리다에 여기는 있을 거예요. ERAU.edu는 플로리다 쪽에 있고요. 몇 군데 있어요. 꼭 군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나 테크니션 쪽으로도 여러분이 부모님들께서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말과 글에 대한 실력이 엄청 강조되거든요. 한국 분들이 부딪히는데 좀 약해요. 기술을 좀 가지고 부딪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럼 부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든가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은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더 나가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숙제일 수가 있어요. 폴처텔러 점장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10년 후에 이게 뜰 거야 뭐 이렇게 점 쳐서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퓨처리스트는 미래학자라는 얘기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부모님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의사 되라고 했잖아. 근데 의사 지금 노네? 뭐 이런 비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파머시스트 강조한다고 했죠. 약대에 가라고 해서 약대에 갔는데 일자리가 없네. 로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MOE 법대 졸업생이 50%가 로펌이 안 좋아서 잡을 못 구했어요. 로펌 나오면은 다 보장됐죠. 로스쿨 나오면 다 보장됐죠. MOE 좋은 스쿨이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았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좀 예측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숙제예요. 네? IT 시대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같이 좀 찾아야 돼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 그럼 내가 예측할 때니 너는 내 말만 따라라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봐도 좋아요. 이 사이트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댔죠. Labor Statistics는 일반적인 통계가 다 나와요. 무슨 통계든 다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파일럿 쳐가지고 찾았잖아요. 그런 걸 좀 몇 가지 해보려고 여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Job Outlook이에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해가지고 여기 사이트 여기 Select Occupation by 해서 여기 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최고로 좋은 것만 넣어볼게요. 75,000불 이상의 연봉을 찾아라. 이렇게 넣었고요. Number of Jobs가 이렇게 프로젝트 되는 거, 잡도 너무 많은 거, 너무 잡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경쟁만 심하고. 그래서 5만 이상의 잡 있는 것만 찾아라. 그리고 뭐가 뜰까요? 뭐 Entry Level Education은 뭐 너무 어소시에트 하면은 좀 수준이 그러니까 대학 4년제 대학 나온 애들 좀 들어간 거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성장률 제일 많이 성장하는 거 찾아보세요. 29% 이상 되는 거. On the job training 그걸 그냥 할까요? 뭐 좀 apprenticeship 정도만 할까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예측해보세요. 최고예요. 지금 가장 최상의 조건들만 넣었어요. 잡수는 5만 개 이상이고 연봉은 7만 5천 불 이상이며 4년제 대학 졸업에 직업 성장률은 29% 이상. 뭐가 나올 것 같죠? 네, 봅시다. 그런 자리 없네요. 이걸 하나 바꿔봅시다. 프랜티스 말고 하나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하나 나왔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아까 나왔죠? 이거 하나 나왔네요. 이게 마치 재밌게 자녀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숫자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연봉 얼마냐부터 따지더라고요. 그 질문이 있니? 하니까 그거 하면 얼마 벌어요? 이렇게 제일 관심 있죠. 이렇게 여기에 가서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은 통계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정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건 직업 성장률이라든가 등등을 다 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서머리고요. 어때?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나? 여기 듀티 의무는 무엇이며 쭉 나오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뭐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디벨롭은 뭐며 차이점 다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직업 환경이라든가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될 수 있지? 그럼 교육은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녀들과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넌 이런 걸 공부해야 되고 잘하려면 이런 자질들이나 기술 특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 얼마나 법니까? 이런 거 되고 이건 통계 자료니까 적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막연하게 그냥 뭐가 하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이런 걸 가지고 아이와 함께 고민해보면 재미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모님의 말이 신뢰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뭐가 돼? 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럼 닫고요. 그리면 오늘 좀 빨리 끝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를 계속 찾는 중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준비했고요. 혹시 질문이라든가 다른 무슨 얘기하실 거? 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 적성 검사가 있거든요. 예. 그 적성 검사를 토대로 해서 진학을 그러니까 그 전공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성 검사도 그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 주니까 그럴 수 있고요. 문제는 직업 선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망했던 직업이 현재도 유망하고 변함이 없다라면은 어떤 정형화된 공식이나 이런 데 끼워 맞추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요. 상황이 자꾸 변해요. 예전에 변호사 하면 그냥 벌었어요. 한국에서는 요즘 연수원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고 그러면 한국의 또 의사 실정이 또 변했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을 위한 적성검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적성이 이게 맞으니까 이 전공을 하지만 전공을 선택하는데 MIT라든가 다른 사이트에서 이래요. 네가 꼭 잘한다고 해서 그걸 전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애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만화가가 돼야 돼요. 근데 만화가가 대접받는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넌 재능을 살려서 만화가가 되려. 그렇게 해서 4, 5만 불 되는 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얘 재능이 그렇게 되니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에 좀 더 고급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뭔가 좀 다른 쪽 분야의 일을 찾을 수는 없을까를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자체가 직업하고 이렇게 같이 등식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전공 선택에 대해서 적성검사 해보고 하는 게 결국은 아이가 어느 분야를 좀 잘하고 그 분야를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좀 더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 이것까지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 얘는요 그냥 뭐 undecided 이거보다도 그냥 저는 몰랐어요. 그냥 mathematics 그 메이저로 그냥 학교를 어플라이 했는데 예. 그 분야가 그래도 좀 비슷한 대로 이렇게 좀 해야 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엉뚱한데 뭐 mathematic을 했는데 그림을 간다 이런 것도 너무 엑스트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오디션을 예. 시간 없애고. 근데 얘는 만약에 수학으로 얘가 어플라이 했는데 그거에 관계된 게 되게 뭐 그쪽이죠. 저기 뭐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뭐 어카운팅 뭐 이런 쪽이죠. 그게 수학은 어떻게 수학은 좋을까요? 수학은 좋을까요? 얘는 수학은 그냥 제 개인적인 정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정보에 의하면 수학만큼 응용 많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수학자 자체가 대접이 좋아요. 어느 쪽으로 연결이 제일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본이 로직이고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D라든가 이런 것 중에 그 배를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고 하는데도 이런 그림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를 그리고 그러려면 수학 공식이에요. 이 적분에서 나타내고 부정형의 모양 만들고 그게 그 하중 계산하고 피직스에 매스에 다 계산이 돼야 소프트웨어가 나와요. 프로그램 로직만 갖고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래서 수학은 응용될 수 있는 분야 많고요. 컴퓨터 쪽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 만화 같은 데도 연결될 수 있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자 자체로도 대우가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는 평균 연봉이 한 9만 불 선에서 이렇게 결정됐던 것 같고 미국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서 수학에 대해서 수학자 mathematicians를 찾아가지고 쳐보셔도 되고 이거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네,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대학교 수준의 수학자들이 센 편이에요. 대우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도 응용할 수 있는 수학자에서 대학교에서 수학 강사 교수가 안 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그리고 파이낸스 쪽으로도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맨하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경제학만 전공하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수식으로 연결됐대요. 그래서 뭐 뱅킹 쪽이라든가 적용할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공부를 이제 시키시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애 놔둬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는 게 다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가이드는 어느 정도 말을 하지만 얘는 그냥 자기는 영어 쪽은 아니니까 그쪽은 아니라는 거 자기가 아니까 그냥 수학 쪽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수학으로 어플라이 했나 봐요. 여기서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 여기 보셔야 되는 게 entry level 여기 education 있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본 수준 정도의 학력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마스터스 디그리 정도는 해야 수학 좀 했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까지 좀 밝게 해야 돼요. 그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같은 데라든가 뭐 금융공학 쪽으로 취직을 하려면 그 정도 좀 어려운 난이도 높은 걸 해야 이제 좀 대부분 수학 전공자로서 뽑힌다. 학부로 끝낼 거면은 좀 약하다. 또 다른 질문이나 있으세요? 예. 혹시 저기 주변에서 무슨 많이 들었는데요. 예. 혹시 그 인종적인 불리함 때문에 좀 피했으면 좋은 직업이라든지 그 인종적인 불리함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없다면 할 수 없고 있다는 전제하에 혹시 좀 선택하고
하면 좋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어떤 전체 통계를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저는 우회적으로 우리가 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로열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한국계 쪽에서 intellectual properties를 전공을 한 로열가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엔지니어링 베이스예요. 그런데 USC에서 로스쿨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삼성 쪽으로 가서 기획실에 들어가서 거기 로열 하잖아요. 지금 특허 전쟁 붙고 난리죠. 그게 몇 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스쿨에 로펌 취직하잖아요. 말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액터 같아요. 그런데 IP 쪽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생이 너 공대 나왔으니까 변호사 되라 그러면 애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계획들을 잘 안 짜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기술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 같은 걸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데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대답이 좀 됐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 직업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 패턴로가 굉장히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엔지니어들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노스쿨로 가려면 어떤 엔지니어 스페시픽한 전공을 하려면 그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나온 분야 중에서 이거보다 더 하나를 더 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넣은 분야가 뭐냐면 그 시장의 사이즈예요. 예를 들면 헬스케어 하면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시장 사이즈가. 그럼 헬스케어 중에서도 구성하는 헬스케어 프로덕트 중에 어떤 약품만 있는 게 아니라요. 기술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졸지아텍에서 대학원 과정에 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그러잖아요. 독일의 시멘스 같은 데서 그 로봇 팔 만들어서 수술하는데 그런 뭐 등등등 하잖아요. 삼성도 그거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어떤 시장 사이즈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그것도 찾으시면 나와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나 이런 게 사용되는 분야가 있고 그럼 거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근데 IP 로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IP 쪽 사람들의 문제는 기술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고 내가 어느 정도 진입을 해서 셋업을 해놓으면은 자기만의 고유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긴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학생들에게 적정 검사 직업이라든가 네. 전공을 좀 찾을 수 있는 그 적정 검사 할 수 있는 온라인에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글쎄 기본적으로 MBTI 같은 거 많을 텐데요. 그런 거는 좀 약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MIT에서 5가지 중에 적정 검사 해봐라 보다는 뭐가 나는지 아까 5가지 기억하시나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 만나봐라. 직접 가서 일해봐라. 온라인으로 찾아봐라. 그런 거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어디서 만나요? 못하잖아요. 그럴 때 아까 그 사이트를 말씀드린 비디오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그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아무리 이런 통계 자료에서 했는데 미국 통계 자료에서 의대 중에서 지금도 모자라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 심장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cardiovascular doctor니까 연봉도 30만 불이고 다른 의사보다 3배예요. 그런데 거기 보내야 되겠네요. 수요도 많이 필요로 하고 현재도 모자라고 연봉도 3배고 근데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나가고 수술을 맨날 해야 되고 심장 힘들고 그거 말고 그래서 미국 애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모자라고 연봉은 많이 주는데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로만 어떻게 일면만 찾았다가 그게 그런 줄 몰랐네? 그러면 나중에 엄마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심장 전문 의사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그런지 들어보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게 좋다는 거죠.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이걸로 마치고요. 나중에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쪽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불러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받아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